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김민웅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책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할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특별히 이 세계 서점기행, 여기서 쓰신 출판인 김문호 선생님, 한글사에서 40년 동안 책을 만드셨죠. 이걸 원자료로 삼아서 흥미로운 얘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내신 게 언제죠? 벌써 3년 됐네요.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중국에서도 이 책이 나왔고 또 대만에서도 이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세계 서점 기행이니까는 주로 어디를 다녀서 이렇게 책이 됐죠? 유럽, 중국, 네. 미국, 일본. 사실은 우리나라 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외국의 그런 어떤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명문 서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아무래도 이끌렸어요. 네. 이 책을 저도 처음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름답다. 책 읽는 현장은 이렇게 놀랍도록 미학적인 그런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공간 구조 또한 대단히 놀랍더라고요. 네. 그 인간의 지적 어떤 성찰을 담아내서 그것을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서관이죠. 네, 그렇죠. 하나는 서점입니다. 네. 그런데 서점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책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책이 담고 있는 그 컨텐츠가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서점은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세계 서점 기행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이건 정말 가서 상상을 넘어섰던 곳이었어. 한 두 군데만 잠깐 얘기. 여러분 너무나 오래된 서점도 많고 500년 된 서점도 있고 그런데 마스트리트라는 네덜란드 저 남쪽에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인데,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거기에 도미니칸이라는 이 고딕 건축 교회를 이제 서점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교회는 어떤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공간이기도 한데, 또 그 울림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이기도 한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달라지면서 그 기능을 못 하다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책방으로 변신하면서 그 공간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 건물에 들어가면은 책의 말씀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아주 공간이 아름답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영국의 가디언 같은 신문은 계속 그 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신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신문에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하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서점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점의 아름다움은 우선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도 있고, 또 이 책에 놓여져 있는 자리에 역사적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격을, 그런 장소가 가지고 있는 정신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이 책과 어울릴 때 그 책은 정말 빛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이 대담을 가지게 된 중요한 또 동기, 또 목적이 있는데요. 장동건의 Back to the Books. 이제 새롭게 공중파를 타게 되죠. 근데 그것도 보면은 바로 이 책과 함께 책이 도대체 어떤 시대의 영혼일까, 어떤 모습일까를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바로 그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 원자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판이 나오고 대만판이 나오고 그게 반응이 굉장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낸다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이 책을 오랫동안 만들다 보면 친구들도 생기고 내독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책은 엄연히 또 경제 현실이기도 해요. 책을 만들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만들지 못하는데, 중국에서 대만에서 또는 일본에서 만드는 걸 보면은 이게 책이라는 게 경계를 넘어서, 국격을 넘어서
이렇게 서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어떤 진실, 그 아름다움 이런 걸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얼핏 생각할 때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같은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문자가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보이든 물론 문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같은 문화권 아니겠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좀 차이가 있던가요? 어떤가요? 북경에서 지난 1월달에 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토크쇼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저자를 불러서 중국의 이제 저명한 그 서점인들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3시간 이상 걸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 책을 어떻게 책으로 향하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이 동아시아에 정말 살아있구나. 어떤 점에서는 동아시아는 한자 문명권으로 우리도 한자를 우리 글자로 썼죠. 우리 한글도 있지만은 그렇죠. 같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중국의 독자들하고도 더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예. 대만도 뭐 같은 그런. 대만은 규모가 조금 적지만은 대만의 그 타이페이 그 시에 있는 이 조그만 서점이 이제 영경 출판사가 운영하는 서점이 있는데 그 일대 조그만 일대 서점이 20개나 있어요. 그래요? 독특한 서점들이 그러니까 전문 서점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 대만이든지 이런데 뭐 서양도 그렇습니다만 뒷골목에 가면 전문 서점들이 정말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독특한 어떤 전문 서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국가 사회가 그게 인문적인 사회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나라라고 봐야죠. 그렇죠.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연구자로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책을 소중히 여기고 책을 읽는 그러한 열정 이게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이 보면은 중국이나 대만도 그렇고 또 일본도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책의 거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곳을 찾아가죠. 스페인의 코르도바라고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아주 소중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명권이 융합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지적인 어떤 본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미니크 성당 같이 바위로 되어 있는 수도원 자체가 도서관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벌써 이 책을 대하는 어떤 영성, 정신성, 또 역사적 성격 이게 그렇죠. 아주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 시대를 만날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담고 있는 또 그 이전의 시대가 담고 있는 어떤 고전적인 영혼의 세계를 만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도 한동안 책방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해방 이후에 굉장히 60년대만 하더라도 책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게 서점이 너무 이제 줄어드는데 저는 이제 이를테면은 부산의 보수동 책방골목 그런 데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들락거렸는데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왜 어느 날 갑자기 1970년대, 80년대는 위대한 책의 시대였어요. 독서 시대였어요.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가방에는 책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손에 책이 없어지고 가방에 책이 없어지고 이른바 스마트폰이 이제 등장해서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아주 크게 냈어요. 스마트폰이 따라오지 못하게 아주 큰 반영을 했는데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편리하고 문명적인 현상인데 그것만 가지고 인간의 어떤 사유, 어떤 인문적 정신을 고양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종이책으로 만들어진 이 책들을 읽는 어떤 운동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번에 이제 김태형 감독이 중심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백투더복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종이책으로의 기환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우리의 어떤 인간 정신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어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엄청난 그 정보는 사실은 90%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생활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편리하지만은 다시 그렇죠. 종이책으로 우리가 읽어서 다시 일어서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백투더북스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굉장한 의미 있는 어떤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동기는 네. 그 수많은 서점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뒷골목에, 저 이 인사동에 많던 서점들이 다 없어지고 종로서점도 없어져 버렸어요. 종로서점은 문화유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100년이 된 서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출판인들이 며칠 이걸 어떻게 살려보자 했는데 결국 못 살렸는데 저는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네. 이 적어지고 있는 서점을 다시 어떻게 일으켜 볼까?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한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책방은 문화 공간입니다. 그거 그렇죠. 없으면 안 돼요. 네. 그거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편의점하고는 달라요. 반드시 존재해야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책방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역시 이제 외국에 이제 오래된 어떤 또는 독특한 어떤 명문 서점들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서점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책의 가치를 이야기하자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이드북이 아니에요. 이제 관광 가이드북이 아닌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40년 이상 동안 책을 만들면서 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고민하는 막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책방을 다시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네. 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네. 동의를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읽어보면 이거는 경영학 책도 될 수 있어요. 서점 경영에 관한 책도 될 수 있고 또 책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이를테면 교양서도 될 수 있고 네. 뭐 제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의 현인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인용해 가면서 내가 동의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이렇게 풀어낸 건데 저는 이게 모든 책은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역사와 네. 전통과 이런 것을 함께 하면서 동시대인들과 함께 인원하는 과정이라고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저는 네. 책은 기본적으로 공동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시대와 예. 어울려서 네, 내는 그렇죠. 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원래 있던 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하는 그런 노력인 거라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도시재생의 정책과 계획 속에 거기는 반드시 서점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점을 운영하는 방식도 혼자 운영하기가 힘들면 바로 곳곳의 마을 공동체가 이런 서점을 같이 운영해서 그래서 일종의 집단적인 큐레이터가 돼서 그 마을에 아주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을 선정을 하고 또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물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그곳이 그 마을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자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운동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옛날에 사랑방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 사랑방에 어른들이 모여서 젊은이들도 끼어서 옛날 얘기하고 또 무슨 뭐 공자님 얘기도 했어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이게 사랑방이 없다, 문화적 사랑방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서점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서점은 입장료를 받지 않아요. 이것도 뭐 일종의 서점인데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해요. 아니 공공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 공공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일정한 공공적인 어떤 예산으로 저는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입장료도 받지 않고 에어컨 잘 틀어놓고 난방도 틀어놓고 와서 놀다가 가게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개인에게 다 맡길 수 있어요. 도서관은 정부에서 돈을 대서 하는 게 당연해요. 물론 사설 도서관도 있지만은 근데 서점 자체를 이제는 좀 더 우리 공공의 어떤 이 공익적 어떤 플랫폼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있어요. 서점이 어려워지면은 시민들이 모아서 그 서점을 다시 살리는 운동을 하고 도미니칸도 한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다시 살려내거든요. 중국도 그런 서점이 많고 노르웨이도 그런 서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서점들의 존재하는 방식 또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는 방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서점은 개인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시민사회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보적인 것도 있고 보수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고 문학적인 것도 다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책방의 그 어떤 다양성, 현란한 다양성, 이것이 우리 책방을 어떻게 이 책방의 가치를 이제 정말로 보여주는 것인데, 아마 도서관에서도 지금 사실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우리 사서들의 어떤 그 책 골라내는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제대로 된 책들이 수서되게, 선택되게, 모든 책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책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 책이라는, 이 책과 연관되는 문제에, 이제 관계되는 어떤 뭐 일자리 또는 어떤 뭐 전문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백투더북스라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문제 제기가 되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죠.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중국의 그 선팽 서점인가요? 그게 또 서점만이 아니라 동봉도서 역할도.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문자의 나라, 그림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문학의 나라고 역사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지금은 책을 많이 읽는 국가 정책으로 전민 열독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제 이번에 김태형 감독이 다루고 있는 샘펑 서점 같은 것은 저 책에도 깊숙이 다뤘습니다만, 네. 그 이제 첸소아라는 대표도 한국에 와서 연설도 했는데, 그분은 정말로 최근에 와서 이 운동하고 있는 것이 소외된 또는 낙후된 시골, 산골, 이런 쪽에 그 농민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책방을 그 속에 산속에 여는 거예요. 향촌 서점 운동이라 해가지고 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도시인들이 다시 농촌을 재발견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이제 한 사회나 또는 그 사회의 정치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 이제 서점의 소멸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960년대 초반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 서울의 명동 뒷골목, 거기에 보면 작은 책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히 양서들, 예, 양서점, 독일어 서점, 그랬죠. 중국 서점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적인 갈구를 채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시대가 굉장히 가난했단 말이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오늘의 시대는 도리어 자신의 정신적 빈곤이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는 채 책을 외면하는 이런 역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설을 바로 교정을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책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임무가 더더욱 중요하게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섹스피어 앤 컴퍼니 책방 뭐 유명하잖아요, 도처에서. 이제 섹스피어 앤 컴퍼니는 뭐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여행의 자유가 풀리면서 이제 유럽을 여행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것을 이제 알고 찾아가서 보고 너무나 환상적으로 그걸 봤는데, 여러 번 보면서 결국 이제 그거에 관한 뭐 글도 쓰고, 또는 무슨 뭐 우리 이 김태형 감독이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지금 이제 다큐 작품도 만들게 됐는데, 그건 20세기 1919년에 그 서점이 처음에 서거든. 100년 된 서점 아닙니까? 그 서점이 이제 성취해놓은 그 일단 유럽 또는 어떤 서구의 어떤 문화 사상, 이런 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고, 그 서점의 존재가 이를테면 유럽 어떤 그 정신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점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어떤 정신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서점이 존재하고 그 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놀랍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서점을 만들어가는 어떤, 일본만 하더라도 뭐 이제 근대화가 빨랐으니까 이제 100년 이상 된 서점이 많죠. 많은데, 아무튼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의 어떤 깊이, 넓이 또는 높이 이런 것을 이제 쌓아가는 작업을 이번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논의가 되고, 책이 정말로 중요하다. 책이 그냥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종이로 인생 물건이 아닌데, 이거는 정신이고 사상이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은 최근에 저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하나 보게 되는데,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그럼 저희 시민대학에서 그렇게 인문학 수업을 해보면 여성들이 다수고요. 또 지난번에 이제 기후 비상 행동을 대학로에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류적 주제 아닙니까? 여성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평생 교육을 통해서 독서를 원하는 계층도 보면 여성들이 월등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여성들이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크레용 하우스 있잖아요 일본에. 예, 거기도 그렇죠. 보면 제가 가서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여성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 서적이 되어 있는데 여성 섹션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서점에 다루는 여성 섹션하고 전혀 성격이 전혀 틀리더라고요. 다릅니다. 네. 거기는 뭐 굉장한 어떤 그 고전적인 책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아이들로부터 이제 이 여성까지를 포괄하고 또 그 언저리에 있는 이를테면 생명의 가치 또는 평화 운동 이런 걸 같이 하는 그렇죠. 골짜기 계획부라는 아주 탁월한 어떤 그 서점인의 존재 활동 때문에도 더 이제 중요한 어떤 서점이 되고 있는데 서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서점이 그냥 책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을 팔고 사상을 파는 곳이거든요. 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교류가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책을 탄생시키기도 세계의 어떤 좋은 서점들은 예를 들면 매일처럼 그 속에서 인문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지, 학교. 학교이기도 하고 또 이 어떤 학교보다도 열려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점을 그런 속으로 만들어 가면 이게 시민학교이기도 하고 시민인문학교이기도 하니까, 계속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그 사회를 젊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마을 공동체 단위로 해서 생기는 관심과 운동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지원도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장동건의 백투더북스 이 영상에 대한 기대도 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약간 살짝 구경을 했는데. 그리고 김은호 대표님도 보면은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유럽을 다니시면서 한 국가의 도서 정책의 지원이라는 것도 너무나 절실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공공도서관 예산이 전부 다 해도 하버드 대학 공공도서관 하버드 대학 도서관 예산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책을 안 읽어도 당장 뭐 우리가 망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면은 우리 국가 사회의 어떤 그렇죠.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가 크레용하우스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은 여성과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책의 그 어떤 생태계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풍경이 도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얘기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의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더더욱이 이제 우리 국내 정세도 그렇고요. 또 국제 정세도 매우 중요한 어떤 패권의 전환기, 교체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시대의 본질을 깨뜨려 보고 또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의미도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이러면서 자기 미래를 새롭게 감당하고 스스로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책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을 또 새로운 질문과 문제의식과 만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철학적 노력들, 또 사회 의식적인 노력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하는 얘기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해보죠. 흔히 말하듯이 저는 그랬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정말로 독서하는 과정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이제 우리가 만든 책들도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같이 책을 읽는다는 것, 어느 서점을 가서 구경한다는 것, 그건 새로운 정말로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젊은이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책방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전문적인 그렇죠? 서점을 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정부 차원에서든지 이런 데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는 어떤 이런 작업들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 손잡고 가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책을 올려놓은 무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책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0대 만난 책을 40대 만날 수도 있고요. 70대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책의 사회적 전기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한 시대의
일기장이 될 겁니다. 이 일기장의 내용이 풍요해지면 우리의 미래도 풍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 15라는 중국의 메이저 신문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렇게 이 이름 없는 어떤 저 외국 저자를 이렇게 크게 다뤄줬습니다. 되게 중국. 책으로 세계의 서점을 서점 모더라고 나왔어요. 연기를 이렇게 서점 연기를 이렇게 메리트 타임이라고 그때 여기도 이렇게 크게 다뤘어요. 자유시고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났어요. 아주 근대적으로 번역하면 굉장히 기사량이 필요해요. 이걸 보니까 나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신청 보도도 굉장히 이 중국의 관심사들이 책이란 뭐냐, 세계 자유사상을 어려운 시절에 자유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책들이다. 그런 책을 낸 사람이야. 70년, 80년. 그렇게 하고 이거는 또